네, 제발 MZ스럽고 싶은 대학생들의 신문화 탐색기 특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승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연입니다. 좋습니다. 네, 준비해왔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로 대망의 1화인데요. 마침내. 그렇죠. 시작이 반이다라고 다들 하잖아요. 이렇게 팟캐스트 해보자 하고 뭉친 지가 꽤 됐는데 드디어 마침내. 녹음실에서 이렇게 마주하게 됐습니다. 사석에서 얼굴 보는 거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긴 어머, 하네요. 그런가요? 네. 이 대화를 다른 분들도 이제 나중에 들으실 거 아니에요. 네. 뭔가 실수하지 않고 잘 말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 정도 건강한 긴장은 아주 좋은 현상이죠. 네. 저희가 그만큼 약간 팟캐스트에 좀 진심이다라는 거를 뜻하는 거 아닐까요? 그쵸. 저희가 해보자고 말하고 나서 각자 생활하기 바빴는데도 잊지 않고 이렇게 다시 모였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팟캐스트 하자고 했는데 그쵸.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드디어 실천할 수 있게 되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풀자면 이거를 저희가 저번 방학부터 준비를 했었던 거잖아요. 저번 방학이면은 겨울. 겨울인 거죠. 겨울. 네. 근데 지금 우리 뭐 입고 있어요? 지금 반팔. 근데 난 이젠 추워가지고 또 이제 그쵸. 긴팔. 어머 미치겠어. 여름이 끝나고 있긴 한데 아무튼 이게 한 7개월 전에 딱 처음 등장한 아이디어인데 소름. 저희가 드디어 이거를 하고 있네요.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한다는 게 진짜 신기해요. 네 맞아요.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다들 우리가 이렇게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드디어 결성된 특집에서 첫 번째로 파헤쳐볼 신문화는 바로 최근 넷플릭스의 화제작 마스크걸입니다. 이야. 그 전에 잠깐 청취자 여러분, 지금부터 드라마 마스크걸의 결말을 포함한 이 스포일러를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스포일러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작품을 감상하신 후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수연 씨랑 상윤 씨 마스크걸 다들 시청하셨을 텐데요. 시청하신 소감 한번 우리 누구부터 들어볼까? 저요. 네, 방수연 씨부터 들어볼까요? 이 순서대로 가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하시죠. 이 마스크걸이 웹툰 원작이라는 사실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웹툰을 진짜 네이버 웹툰, 다음 웹툰, 카카오 웹툰 해가지고 진짜 다방면을 다 봤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원래 있었던 것 중에 마스크걸도 있었는데 마스크걸이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청불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근데 어렸을 때 읽었다며. 어떻게 바뀌어? 어머니 아이디? 네. 지금 이런 거 밝혀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 밝힐 수 있다. 음란한 금지 덕후네요. 이런 질타를. 벌써 이런 걸 밝힌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왜냐면 이게 어렸을 때 봤는데도 이게 사실 큰 흐름은 모르고 그냥 김경자 너무 무섭다. 마스크걸 성형했다. 약간 이렇게 봤는데도 흡입력이 진짜 엄청 훌륭했어요. 그렇게 보기만 하는데도. 네,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싱크로율도 높고 원작이랑 자꾸 비교하면서 보게 되니까 그거 나름대로의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웹툰 원작을 보신 분의 좀 후기를 들어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네. 상현 씨는 뭐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웹툰 원작을 안 봤던 사람인데요. 나도. 네, 그래서 그런지 약간 비교할 거가 없어가지고 이 작품 자체로만 좀 평가하게 되더라고요. 이 넷플릭스 작품 자체로. 네네네, 맞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딱 두 감정이 들었는데 이걸 다 보고 나서 네. 첫 번째 들었던 감정은 벅차다. 벅차다. 네, 두 벅차다? 번째 감정은 불쾌하다. 불쾌하다. 근데 이 두 번째. 벅차다가 막 숨이 힘들어서 벅차는 거예요? 아니면 감동의 어떻게 벅차요? 감동에 벅차다?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감동에 벅차다라는 의미보다는 어머 힘들어? 과하다 싶을 과하다. 정도의 벅차다였는데 과하다래요. 이게 사실 가장 미스 포인트가 이제 후에 가면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작품에 대해서 제가 한 1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걸 좀 몰아서 봤어요. 네. 몰아서 보니까 약간 정신이 좀 피폐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하하.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약간 여기까지 뭐 이런다고? 이 정도까지 이런다고? 그쵸. 하는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네, 좀 이따 자세히. 네네네. 그래서 좀 벅찼고 좀 두 번째. 불쾌했다. 불쾌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그 아까 상윤 씨가 말씀해주신 대로 조금 여러 가지 좀 벅차다 싶은 내용들이 많았잖아요. 피폐하다 싶은. 네네. 제가 넷플릭스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행복만 추구하는 아, 그런 것만 좋아하거든요. I 해피엔딩만 좋아하는. yes.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애들이 청불이라서 엄마랑 같이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나 엄마랑 안 보면 이걸 못 볼 것 같은 거예요, 평생.
그래서 제가 본가를 내려갔을 때 엄마를 꼬셔가지고 우리 엄마랑 같이 보기 시작했는데 차라리 엄마랑 같이 보길 잘했다. 좀 그런 장면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네, 그래서 저도 1일 만에 엄마랑 잘 거야? 한 번만 더 볼까? 좀만 더 볼까? 이러다가 결국엔 끝까지 봤는데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같이 부럽네요. 보길 잘한 것 같아요. 왜요? 그럼요. 아니, 같이 보는 사람이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 자체가 좀 얘기할 게 많은 작품이라 생각을 해서. 그럼 저랑 저는 같이 그냥- 봐요 다음에. 그럴까요? 싫은가 본데? 저는 사실 이거를 그냥 얘기 안 하고 무건수행하면서 그냥 혼자 보니까 더 정신이 좀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래, 우리 같이 말 많은 사람들은 좀 대화를 네. 나눠줘야 돼요. 근데 이게 또 나는 응. 왜냐면 그 웹툰 원작 내용을 다 알다 보니까 누가 죽을지도 알고 네, 그러니까 총을 그렇게 살 것도 알고 약간 그런 걸 이미 알다 보니까 웹툰에서는 원래 춘애라는 애가 원래는 대신 죽어요. 맞아, 그렇다더라고. 네, 그러니까 마스크걸이 본인인 척하고 춘애를 태워서 얘가 마스크걸이에요 하고 넘긴단 말이에요. 어머. 근데 그 웹툰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넷플릭스에서는 어쩌다 보니 우연히 총에 맞아가지고 이제 맞아. 가사출혈로 사망하게 맞아요, 되는 맞아요. 네,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만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네. 각색을 했네. 아하, 그 그런 정도? 점들이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하고 다들 이렇게 비슷하면서도 작품을 본 관점에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먼저 이 작품에 대한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네. 이 주호남 역을 맡은 안재용 배우님이 연기하는 우리 건대 선배님이시기도 해요. Yes. 알고 계셨나요? SBN. 선배님. 네, 선배님이시기도 한데 이 안재용 배우님이 연기하는 거의 모든 장면들이 온라인상에서 좀 화제가 됐었죠. 많이 저도 떴었죠. 맞아요. 저도 이걸 통해서 좀 보기 시작했거든요. 감독님이 그래서 보증 서준 거냐, 막 이제 은퇴하는 거냐 이런 질문까지 받을 정도로 배역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웹툰 원작이 연재됐을 때부터 본 사람으로서 배우님이 정말 싱크로율 100% 맞아. 그 이상의 노력을 하신 게 보였어요. 그리고 원래 배우도 사람이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삶을 살아왔을 가상의 인물에게 그렇게 몰입하고 그렇게 보이려고 피부도 푸석푸석하게 탈모도 연출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 현실에 주온남이 존재했다면 진짜 저렇게 생겼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나도 그 생각했어. 주호남 얘기를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드라마에서 주호남이 모미한테 고백하는 장면 기억나시나요? 알아요. 알죠, 알죠. 이 장면이 정말 SNS에서 많이 공유가 됐었는데 네, 원래 대본상에는 모미 씨를 사랑합니다까지였는데 네. 안재용 배우가 이걸 리허설을 할 때 일본어 애드리브를 쳤다고 해요. 뭐라 했지? 상윤아 뭐라 했지? 아이시대로였나? 뭐라 했지? 좀더 그. 좀 더 감정을 담아서. 아이시대로. 맞아, 이렇게 했었어. 그래서 배우로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자신이 다 내려놓으면서까지 맞아. 이 딱 주호남스러움 이게 좀 집착을 해서 공부를 한 게 보여서 와 진짜 살신성인이다 하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일본어 대사까지 붙여서 이렇게 주호남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바로 좀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에 이 장항준 감독님이라고 아시죠, 다들? 유명하시죠. 예, 유명하신 감독님인데 장발 잘 갔죠. 이 영화 리바운드와 병행하며 이 그 안재용 배우님이 촬영을 하셨다고 합니다. 농구 영화죠. 네,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장항준 감독님이 이 마스크걸을 보고 말하는 게 드라마 보고 깜짝 놀랬다. 우리 현장을 떠나서 그렇게 음탕한 짓을 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렇게 인터뷰도 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음탕하긴 하잖아요. 그쵸. 전 진짜 그 보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마지막으로 가는 클라이맥스랑 그 주호남 편. 아니 그 주호남 그 과정 중간에 노래 들으면서 막 이러면서 가는 장면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그거 그 혼자서 갑자기 그 케이크 준비하면서 아,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부르면서 아리가또 레미짱? 그거 하는데 아리가또? 레미짱? 진짜 정말 거짓말 안 치고 그 단전에서 욕이 올라오면서 그냥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싶은데 아무튼 그 정도로 좀 약간 음탕하긴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리고 마스크걸이 1인 3역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메인 포스터 카피를 보면 3개의 이름, 3번의 인생, 3번의 살인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같은 김모미를 연기하는 3명의 배우가 존재하십니다. 1인 2역 이런 건 많이 봤었어도 1인 3역은 낯설기도 했을 텐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러게요.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부분이 이 등장인물들의 싱크로율과 이 김모미 배역을 맡은 세 사람의 체격이었는데요. 제작 발표의 기사를 먼저 본 적이 있었는데 일부러 맞췄는지 원래 그런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세 배우가 체격이 다 똑같은 거예요. 제작 키도, 발표에서. 몸무, 맞아. 이렇게 등치도. 맞아. 등치도 체격이 네. 똑같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스크 걸이 화제가 되기 전부터 이 완벽한 싱크로율이라면서 주목을 받았었어요. 근데 저는 웹툰을 보지 않은 상태로 드라마를 보면서도 진짜 그 캐릭터를 보는 것처럼 재미가 있었는데 만약 이렇게 방수연 씨처럼 원작을 보고 즐긴 자라면 좀 더 재밌었지 않았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보면서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김모미를 연기한 세 분 중에서 물론 다들 연기도 훌륭하고 정말 이입도 잘 됐는데 가장 조금 좋았던 건 고현정 씨가 연기한 마지막 김모미. 몸이 맞죠? 이유도 들어볼 수 있나요? 사실 이건 스토리랑은 좀 별개로 제가 고현정 씨를 조금 좋아해요. 아, 오. 저도 좋아요. 네, 스크린에 나오는 그 고현정 씨를 참 좋아하는데 되게 오랜만에 미디어 속에서 보여지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전 작품들을 잘 안 본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오랜만에 좀 보니까 음. 약간 뒤에 스토리가 좀 이제 벅찼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중간에 사실 하차할까 아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 고현정 씨 연기를 좀 더 보고 싶은 마음에 끝까지 완주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고현정 배우를 좋아하다 네네네. 보니까 다른 배우들, 그러니까 직장인 김모미 그리고 나나 씨가 연기한 김모미도 와 미쳤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다들 1인 3역의 매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마스크걸 봤는데 저희를 포함한 다른 분들이 마스크걸을 시청했을 때 바로 와닿을 수 있는 사회문화적 코드는 뭐가 있었을지 궁금한데 혹시 뭐 방수연 씨부터 말할 게 있나요? 당연히 가장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건 외모지상주의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바로 보이죠. 네, 이거는 제목에서도 그리고 몸이라는 이름과 행동에서도 느껴지는 건데 일단 이름 자체가 거꾸로 하면 미모고요. 그 미모라는 이름은 모미의 딸 이름이기도 하죠. 네, 그쵸. 극중에 나오죠. 그리고 모미가 바로 이제 회사를 퇴근하고 집에서 하는 행동이 바로 마스크걸에 보여주는 면모이기도 하고요. 그런 활동명으로 실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제일 자신 있는 몸매를 부각함으로써 사랑을 받고자 해요. 네. 결국에는 그 얼굴을 성형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네, 저는 거기에 더해서 이 마스크걸이라는 이름에서 마스크라는 키워드에 좀 집중을 해보고 싶어요. 마스크 자체. 네, 마스크는 사전적 정의로는 가면을 뜻하지만 이거의 공시적 의미 중 하나는 감정, 냄새, 사실 등을 숨기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작품은 무언가를 숨기고 싶은 한 여자의 이야기, 한 여자가 아닐 수도 있죠. 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여러분들은 마스크걸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나 자신, 그러니까 스스로를 숨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김모미가 마스크걸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보니까 네. 그 김모미를 둘러싼 주변 인물들도 각자 무언가가 숨기는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김경자는 자신의 아들 주호남 씨죠. 네. 주호남 씨의 복수를 돕기 위해서 택시 기사 역할도 한번 했었고요. 떡볶이 트럭 장사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좀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모미 주변을 계속 맴도는 그런 일을 했었고 모미의 딸 미모도 자신이 마스크걸 딸이라는 사실을 엄청 숨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 사실을 들통나면 주변에서 막 엄청 뭐라고 하니까. 맞아, 그랬었어. 그래서 그거를 들통나면 사람들 엄청 때리고 네. 그래서 계속 이사를 다녔었죠. 그리고 주호남도 마찬가지로 회사에서는 거의 존재감이 없다시피 하는데 그게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1편 김모미 편에서 드러납니다. 네. 혹시 그 장면 아시나요? 회식 장소에서 김모미 씨가 마스크걸 얘기가 언급이 되자마자 마시고 있던 걸 뿜어요. 맞아, 기억납니다. 그랬었어요. 네, 근데 그 뿜었던 상대가 주호남 씨였는데 주호남 씨였다는 걸 1편에서 알고 계셨나요? 저 몰랐어요. 저 저도. 2편 나오니까 알았어요. 맞아요. 전혀 몰랐습니다. 2편에서 주호남 씨의 시점에서 보니까 김모미 씨를 바라보고 있다가 김모미 씨가 자신을 향해 뿜는 그 음료를 아주 그냥 정통으로 맞죠. 네, 그런 거에서 이제 그의 존재감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그렇지만 이런 그의 존재감은 온라인상에서 발휘가 되는데요. 집안과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점에서 주호남도 스스로를 감추고 은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스스로를 숨긴다. 저도 이 말에 좀 동감을 하는 바인데요. 거기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 드라마는
인격적 딜레마에 대한 고찰을 좀 숨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어려운 표현인데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네, 주시겠어요? 마스크 거를 시청한 많은 사람들이 1, 2화에서 좀 중간에 하차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방금 상윤 씨도 뭐 그럴 수 네, 있다고. 저도 하차할 뻔했는데 그쵸, 그쵸. 이걸 다 보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좀 하는 이야기가 작품성과 관계없이 좀 보면서 불쾌한 부분이 많았다. 다 보고 나니까 어딘지 모르겠는데 불쾌했다. 네. 이런 반응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불쾌함을 느꼈을지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사실은 우리가 제일 숨기고 싶고 이 외면하고 싶은 지점을 짚어주는 작품이라 그랬을 것 같은데 아직도 이 사회에 만연한 외모 지상주의라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모미의 입장이 이해가 가면서도 그 상대편의 입장이 완전히 납득할 수 없는 지점이라 어느 한쪽을 온전히 편 들을 수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 드라마는 선과 악의 경계가 분명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이따 우리가 또 중요 포인트로 짚고 가는 지점인데. 네, 선과 악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말, 외모지상주의 측면에서 보아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보통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과 빌런 이렇게 두 인물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보통 대부분이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마스크거 같은 경우에는 악과 악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악과 악의 대립. 네, 그게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김경자를 빌런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게 저도 모르게 모미 씨를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중반부부터는 김경자의 복수극 속에서 김모미가 어떻게 소중한 것을 지켜나가는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결국 두 캐릭터 모두 각자의 아들 혹은 딸을 살해하거나 살해를 시도하죠. 네. 그러니까 시청자들은 이 극 속에서 가해자가 누구인지, 그럼 피해자는 누구인지 이런 가해자와 피해자 이 이분법적인 대립적인 사고 방식 속에서 딜레마를 좀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새로운 관점이네요. 네, 악을 비난하고 선에 서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네. 근데 그게 내가 선이라는 가장 명료한 이유가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내가 선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의미죠. 네, 같은 편이다 이런 거죠. 내가 내가, 선이니까. 내가 착하다. 근데 김모미를 응원하기에는 악행을 저지른 바가 있으니까 쉽게 편을 들지는 못하겠고 그냥 김경자 편을 들기에는 더 나빠 보여. 아, 네, 이렇게 되니까 시청하면서 어떡하지? 누구를 응원해야 되지? 둘 다 나쁜 애인데? 이렇게 되는 그래. 안절부절한. 그러다 되는 것 보니까 같아요. 좀 불쾌함을 느낄 수도 있게 되고. 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사람들의 방어 기제를 건드린 작품이겠네요. 네, 크게 그- 보면. 착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착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던 인격적 딜레마라는 이 어려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이야기를 계속해 볼까 합니다. 네. 이 작품에서 가장 큰 충돌에 해당하는 게 이 김모미와 김경자 간의 갈등인데요. 네. 그렇죠.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그럼요. 동의하시죠? 복수의 시작은 이 김모미가 김경자의 아들 주호남을 살해함으로써 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김경자가 계획한 복수는 너도 똑같이 겪어봐야 돼 라면서 모미의 딸 김미모를 살해하려고 하는 거죠. 네, 이 충돌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거는 모성이라는 키워드인데요. 모성. 네. 오늘 우리가 다룰 아주 중요한 키워드죠. 네, 그쵸, 계속 핵심 말하게 주제죠. 될 거예요. 네. 김경자도 엄마로서의 정체성이 붕괴되자 복수를 결심했고 네. 김모미도 감옥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미모가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탈옥을 감행하기도 합니다. 네. 미모를 지키다가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김모미와 김경자의 모성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무엇일까요? 네, 먼저 김모미는 미모를 낳기만 했을 뿐 본 적이 없었는데 자신이 딸이 아님을 조금 알아채는 장면들이 좀 나와요. 네. 예시를 들자면 겨우 연결된 이 전화가 있었는데 네. 이 목소리를 듣고 내 딸이 아닌 거를 바로 알아채는 그런 모션들이 나오죠. 그거 신기했어요. 나 너무 신기했어. 그리고 또 미모라고 이 전달받은 사진이 또 있었는데 네. 이거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우리 상윤 씨가 좋아하는 이 고현정 씨가 사진을 찢어요. 확 찢죠. 나 그거 보고 너무 소름 돋았어. 어찌됐든 그리고 또 자신을 성폭행한 이 주호남의 아이인 것을 알지만 낳겠다는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큰 결심이었을 텐데요. 네, 그리고 이 김경자의 지극한 모성애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들의 이름을 딴 김경자의 가게 명이에요. 무엇이었죠? 그건 난 그거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내가 이거를 제가 쓴 거였는데 딱 주호남 이름이었어요. 뭐 그랬던 그, 것 같아요. 가게 얼핏 명의. 기억으로. 네. 찾아보면 뭐 있을 텐데. 네. 또 그리고 3화 김경자 편에서 묘사되는 이 인물의 일대기가 흔히들 한국 드라마 속 억척스러운 네. 억척스러운 어머니
정말 억척스러웠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어떻게 해서든 자식을 잘 키우려고 자기 한 몸을 혹사시키고 자신의 체면을 중요시하지 않으면서 자식만을 우선하는. 자식밖에 없는 어머니 느낌이죠. 네, 그쵸, 아까 말한 이 느낌이죠. 억척스러운 네, 어머니 느낌. 정말 억척스러웠죠. 그 장면 덕분에 이 김경자라는 인물이 복수를 감행하는 게 부자연스럽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복수를 위해서 가게를 정리하고 이 주호남 이름을 딴 가게를 정리하고 아들을 죽인 여자라고 추정되는 이 춘애를 찾아서 무작정 떠나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클라이맥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김경자의 집에서 일어나는 몸싸움과 그때 주고받는 대사들은 미모를 지키기 위한 김우미의 모성과 그리고 아들의 주호남을 복수하려는 김경자의 모성이 충돌하는 것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요. 충돌이라고. 네, 근데 모성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저희 그리고 저희를 포함한 대중들이 왜 이 마스크걸을 보고 불쾌함을 느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 작품이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대립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마스크걸은 이 인격적 딜레마 계속 나오네요. 네, 어려운 이거를 단어네요.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딜레마라는 것은 모성 말고도 다른 요소가 있다는 건데 그럼 뭐가 있다고 상윤 씨는 좀 보셨습니까? 저는 모성 말고도 이 모성이랑 대립하는 게 인간성이라고 보았습니다. 네,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 나왔어요. 모성, 인간성. 네.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모성과 인간성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모성과 인간성 모두 우리 사회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잖아요. 그쵸, 대부분이. 드라마에서 표현되는 게 조금. 그렇죠. 뭐 인간적이다. 네, 저희가 어머니를 싫어하진 않잖아요. 어. 어머니를 네. 존경하는 경향이 많이 크니까 저희는 유교 사회니까. 그리고 네. 대부분의 이 희극에서 그 끝으로 갈 때 좋게 표현되는 부분들이 모성과 인간성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일반적인 드라마는 음과 양 혹은 선과 악의 대립이라는 게 이 플롯이 되게 기본적인 플롯이라면 네. 이 마스크걸 같은 경우는 선과 선 혹은 악과 악 이 같은 개념들끼리 충돌하는 대립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분법적인 이 개념들이 아니라 같은 개념, 선과 선 그리고 악과 악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다고. 네, 그렇죠. 모성과 인간성 모두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선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이니까요. 네. 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을 해보면 이 선을 지키고자 기꺼이 악이 되는 이 인물들의 이야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을 지키고자 기꺼이 악이 된다라고 조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뜻 그 인물을 비난하기도 그렇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하기에도 애매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점에서 기꺼이 악을 자처한다고 보신 거예요? 어떤 점에서 이렇게 인물들이 악을 자처했다고 보는지. 네. 네, 몇몇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또 우선 김경자 같은 경우는 네. 주호남, 자기 아들이죠. 네. 주호남을 지키고 주호남을 보호하겠다는 모성의 부름 아래 김모미에 대한 복수극을 펼칩니다. 네. 김모미는 기본적으로 살해와 3번 연관된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성이라는 기준에선 악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살해를 저질렀으니까 인간성에선 악한 사람이다. 네, 그렇죠. 근데 이러한 김모미는 모성이라는 이 개념을 발휘해서 자신의 딸인 김모미를 지키고자 하죠. 자신의 딸인 김미모를 지키려고 하죠. 그렇죠. 이름이 좀 어려워요. 그렇네요. 김미모네요. 네. 이런 실수 사람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성 가지고 있으니까. 네, 저희 인간성 가지고 있잖아요. 네, 결국 이 드라마는 모성은 인간성의 파괴를 어디까지 합리화시킬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좀 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살인이라는 이 행위 자체가 악한 것이라는 윤리적인 명제랑 자식을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인 모성 사이의 대립이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네, 인간성과 모성의 대립. 그래서 우리 대중들이 명확하게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누군가를 지키고자 하는 행동이 보편적으로 악하다고 평가가 되니까 악하다고. 역시 완벽한 이해를 하셨네요.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설령 구분을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힘껏 한 캐릭터를 응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쾌함을 네.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서 결국 두 인물 모두 죽잖아요. 그렇죠. 승자 없는 싸움이네요. 이렇게 다 스포일러를 해버리네요.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보고 오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마스크걸을 모성과 인간성의 대립이라는 테마로 바라보게 된다면 저희 말대로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최근 사회 현상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랑 연관 지어보려고 하는데 바로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갈등입니다. 큰 이슈죠.
최근에 이 서희초등학교라는 이 학교에서 교사 자살 사건을 통해 점화된 문제인데요. 상윤 씨가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최근에 정말 핫했던 문제죠. 이 과도한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서 교권이 추락했다는 사안은 저희 한국 사회를 아주 들끓게 만드는 큰 이슈 중 하나인데요. 지금도 계속 화두로 오르고 네, 있죠. 계속 뭔가 터지고 있죠. 네. 이 갈등 속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지점은 학부모들이 왜 그렇게까지 행동할까? 이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학부모분들이 왜 그렇게까지 행동하는지, 왜 저렇게까지 저렇게까지 반인륜적인 행위를 할까? 네. 이에 대한 대답은 매우 명확합니다. 네. 바로 자기 자식이랑 연관된 문제니까 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희가 앞서 언급했던 개념을 좀 인용을 하자면 모성에 의해 스스로의 인간성을 파괴하면서까지 자기 자식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모성이니까. 네, 자기 자식을 보호하고자 하는 게 모성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김경자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주호남이 이 살인과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입장에서 시청을 했지만 맞아요. 이 김경자 씨는 그거를 처음에 몰랐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모르죠? 네, 계속 아마 부정하죠. 계속 모르죠. 네,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서 경찰에게 우리 아들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죽인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정말 너무 아들을 너무 억척스러웠어요. 몰라요. 근데 나는 솔직히 저 엄마 마음은 조금 공감이 가더라고. 아. 자기 자식이니까. 저는 근데 약간 제가 아까 억척스럽다는 표현을 또 썼는데, 그러니까 그 노트북 그 컴퓨터를 고치러 기사님이 오시잖아요. 네. 근데 그 컴퓨터 배경 화면도 마스크 거리였고 네. 거기 막 폴더 같은데 약간 그 성인 동영상 이런 맞아요. 주호남이. 야동이죠. 그래서 그런 게 같은 게 막 섞여 있고. 정말 많았어요. 네, 그리고 그 리얼돌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그것도 집에 있고. 맞아. 그 그거 막- 레미짱한테 선물 받은 선물도 자위도구예요. 아 진짜요? 네. 성행위 도구. 네. 이건 몰랐네요. 음. 아무튼 이거를 그 주호남이 죽고 난 다음에 김경자가 하마하마지 어제 보게 되잖아요. 우연하게. 근데 부정하더라고요. 맞아. 자기 자식이라는 그거에 취해버린 네. 거죠. 그 부분 맞아요. 너무 억척스럽습니다. 이렇게 일부러 불쾌함을 자아내어서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기 위한 감독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저희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자기 자식을 잘 모른다고도 해석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자식을 향한 맹목적인 보호가 정말 보호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질문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마스크걸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제 교권과 관련된 저희가 방금 언급한 이슈들을 통해서도 저희는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개인의 궁극적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이러한 일탈적인 행동이나 불법은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것을요. 사회적으로는 결국에는 합리화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또 하나의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마스크걸의 김무미는 왜 악한 사람으로 남게 되었는가? 왜 악한 사람으로 남게 되었는가?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외모지상주의라는 거시적인 차원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물론 개인의 악함이 합리화될 수는 없더라도 이 인물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차원에서의 고민은 드라마에서도 그리고 실제 차원에서도 매우 필요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택은 개인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미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렇죠. 그 선택이 오로지 모미에게 100% 주어진 자유로운 선택지였을지. 아니죠. 네, 그렇죠. 애초에 할 수 있는 이 행동의 반경에 제한이 있던 것은 아닐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 누구나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상 본능이죠. 네, 본능으로 가지고 있죠. 특히 마지막 화에서 보다시피 모미는 어렸을 때 제 꿈은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인터뷰한 적이 있었다는데요. 정말 슬펐어요. 나 너무 슬펐어. 그러나 어른이 된 모미는 실제로 그런 삶을 보기에 좀 살았던가요? 너무 아니죠. 이 부분이 정말 아니죠. 가슴이 아픈데 네. 네, 자신의 꿈과 좀 반대되게 현실이 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네, 모미 같은 경우는 부모님으로부터 그 어떠한 정서적 돌봄 없이 성장을 한 네, 캐릭터인데요. 극 중에 나오죠. 네. 그리고 외모지상주의라는 이 사회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못한 인물이기 때문에 네. 드라마에서는 못생긴 여성으로서의 이 대한민국 사회 내 입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 네.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의하는 이 못생긴 여성으로서의 사회의 삶. 네. 그래서 김모미 같은 경우는 극 중에서 다시 한번 말해 사랑받지 못하는 자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네. 이러한 인물의 결핍은 자연스럽게 욕망으로 이어집니다. 네. 그렇게 보면 김무미의 욕망은 사랑,
즉 다시 말해서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인 거죠. 네.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욕망을 실현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김모미 씨가 찾은 결핍의 해소 방법은 자신의 치부라고 생각하는 얼굴을 마스크로 가린 다음에 마스크걸 BJ 방송을 이어가는 것이었네요. 근데 그렇지만 그 BJ 활동이 모미가 바라던 사랑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렵네요. 사실은 이걸 좀 아니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맞다라고도 말하기 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랑을 받기는 했지만 그게 완전하게 충족할 수 있는 사랑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리고 정상적인 사랑도 사실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쵸. 그 시청자들이 그쵸. 보낸 사랑이 음. 정말 사랑에서 우러난 메시지라기보다는 그런 자신들의 도태된 성적 취향에서 비롯된 메시지들이었기 때문에 맞아. 사실상 아니라고 보는 게 좀 더 적절하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 시청자들은 모미를 사랑한 게 아니라 모미의 몸을 사랑한 거죠. 그렇죠.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멘트들을 계속 댓글에 쓰기도 하고. 그렇죠. 맞아요. 대부분의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네, 그래서 이 익명성에 기대는 이 인터넷의 특성상 그리고 성적 매력을 주 콘텐츠로 이 마스크 거래 방송의 특성상 정상적인 사랑을 받기도 주기도 힘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청자와 방송하는 출연인 모두가 익명성이라는 마스크를 쓰고 소통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극중 김모미는 어떠한 방향으로도 자신의 욕망,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인 거죠. 이걸 실현하지 못하고 이 결핍 자체가 자신의 욕망에 좀 집착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도한 집착이 비교와 피해의식으로 번져서 끝내 회사 상사의 몰락 그리고 핸섬 스님의 죽음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모미의 사랑에 대한 욕구는 어떻게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모미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다고 설명이 되어서 부성애를 받으면서 성장하지는 않았잖아요. 그쵸. 그렇다고 모미의 어머니께서 경자가 그 주호남 씨에게 하듯이 그렇게 투철하고도 맹목적인 사랑을 쏟았다고도 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우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김모미라는 캐릭터가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 자체가 좀 주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본능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러한 본능으로 비롯된 결핍이 생겼으니까 그 결핍을 채울 수 있게 하는 존재가 바로 자신의 딸인 미모인 거죠. 이 결핍을 못 채운 거를 미모로 네, 채울 수 있도록. 그렇죠. 이 아이가 그러니까 몸이라는 캐릭터가 성장하는 환경 속에서는 네. 뭐 여러한 요인들, 외모지상주의라던가 어, 뭐 아버지의 존재하지 않음, 혹은 부재. 뭐 부재, 그리고 모성애의 결핍,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결핍들을 채워주는 게 바로 미모라는 건데 아하. 그래서 성형 수술을 하고 추네와 차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나한테 한 번도 예쁘다는 말 해준 적 없거든. 아무리 못생겼어도 예쁘다고 해줄 거야. 그러니까 그 자기는 받은 적이 없지만 미모한테는 아무리 못생겼어도 예쁘다고 해주면서 이 결핍을 조금 채워보겠다. 네. 딸에게. 그쵸? 너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하겠다. 아하. 이런 거죠. 네, 이 부분이 진짜 약간 또 모성애라는 코드를 건드리는 네. 뭔가 감동적인 좀 부분이었는데 자신이 사랑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딸은 그렇게 키우지 않겠다는 이런 김모미의 의지를 좀 보여줬어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 바람과 다르게 미모는 어머니인 김모미의 교도소 생활로 인해서 환경적으로는 어머니와 분리된 환경에서 결국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모 또한 사랑받지 못한 자로 설정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미모의 할머니가 모미에게도 주지 않은 사랑을 손녀라고 해서 다르게 사랑을 주면서 키우진 당연히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보이기도 하죠. 그렇죠. 극 중에서도 그렇게 연출이 되기도 했고 네. 또 외모지상주의를 기준으로 미모를 딱 보았을 때 김미모 또한 뭔가 그런 정형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기준에는 부합하진 않잖아요. 사회적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이라는 기준에서. 네. 맞아요. 두 인물이 피로 이어진 가족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꽤 유사한 점이 많아 보여요. 미모랑 모미가. 네. 이 두 인물이 모두 다 결핍된 지점이 동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 유사한 부분들이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좀 부모와 자식 간의 결핍 자체가 대물림되었다라는 기준으로 좀 바라보면 어떨까요? 이 결국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결핍이 대물림되었다. 네, 맞습니다. 대물림되지 않는 경우 같은 경우는 부모라는 존재가 이 부모 자신의 결핍을 해소를 하면 대물림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님이 이건 예시입니다, 여러분. 네. 저희 어머님이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생각을 해보면 네. 저희 어머니가 만약에 쭉 가난한 상태로 저를 키웠으면
저 또한 가난할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네, 이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어머님이 자주 성가를 해가지고 그런 가난한 환경을 해소를 하고 스스로 좀 돈을 벌었다. 네. 그럼 저 또한 가난에서 벗어날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결핍이 대물림될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하지만 이 극 중에서 김모미 같은 경우는 끝내 결핍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이 김미모 또한 김모미와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을 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결핍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을 결핍의 대물림이라는 개념으로 좀 바라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부유함이라는 것만 대물림된다고 생각하기 십상인데 아까 말한 예시처럼요. 그렇죠. 근데 사람의 성격이나 마인드 같은 인격적인 측면도 대물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상현 씨가 모미는 결국에는 결핍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의 반면에서 똑같은 결핍을 가지고 있는 미모는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가 다 봤다시피 모미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 결국 그 위험으로부터 이제 살아나고 네. 마지막에 모미가 결국에는 사랑을 받고 싶어 했던 평범한 어린 아이였다라는 거를 알고는 씩 웃으면서 끝나죠. 아하. 원래는 엄마에 대한 반감이 컸던 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엄마의 어릴 적 영상을 보고 웃는다는 거는 네. 결국에는 그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결핍이 해소됐다고 보는 게 해소되지 어떤가. 않았나. 네. 네, 저도 사실 그 장면을 보고 나서는 네. 김미모는 그래도 좀 행복한 삶을 살까라는 좀 희망적인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이거를 대본을 작성을 하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어머니가 없는 거잖아요. 이젠 그쵸. 결국엔 어머니가 이 세상에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외모지상주의라는 이 한국 사회의 기준도 바뀌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미모라는 캐릭터 자체가 어머니에 대한 그런 오해라던가 그러한 부분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을지라도 네. 김미모라는 사람이 성장하면서 다시 한번 이러한 결핍에 마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어디부터 다시 해야 되지? 해피? 해피해피한 거. 저는 아무래도 제가 이 넷플릭스 드라마를 조금 자극적인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보기가 어려워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맞아요. 해피해피한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래도 제가 방수연 씨랑 이렇게 비슷하게 동감을 했던 게 그 마지막에 비디오를 보고 웃는다거나 이런 장면을 보면서 미모는 그래도 결핍을 해소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거를 감독이 열린 결말의 메시지로 알아서 추측하라고 던진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 김경자 집에서 미모랑 모미가 만난 거는 실제로는 진짜 얼마 안 될 거예요. 10분도 채 안 될 텐데 그러네. 그 순간만큼은 내가 네 엄마야. 내가 엄마 딸이에요. 이렇게 뭐 그렇게 대화한 것도 아닌데 바로 알잖아. 바로 알아채잖아요. 너무 소름이야. 그러니까 이미 거기부터가 이미 인연의 시작? 천륜? 맞아. 어쩔 수 없는 네. 약간 거기서부터 해서 네. 결국에는 대신 맞아주려고. 총을 대신 맞아주려고 하는 그런 희생적인 태도에서 네. 미모가 한번 1차 감동을 받고 네. 그리고 비디오 영상을 보고 2차, 3차 감동을 받은 거죠. 아하. 그렇게 봤어요, 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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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렇게 결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나뉘는 거를 네, 여기서 알 정말 수 저희가 말이 있었습니다. 많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모성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네. 모성 관련해서 조금 생각이 드는 게 모미가 미모 목소리를 듣거나 이 사진을 보고 내 딸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채는 장면이 아까도 나왔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모미는 갓난아기 때 본 게 다인데 바로 알아채는 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보면서. 그래서 보면서 모성이 본능일까라는 의문이 근본적으로 좀 들었는데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뭐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수연 씨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그 김경자도 모성을 가진 존재로서 아까 설명이 됐었잖아요. 근데 저만 그렇게 느꼈을지는 모르겠는데 김경자가 가진 그 모성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과하죠. 들었어요. 과도하다. 진짜. 우리가 계속해서 그 표현들을 했었죠. 네. 억척스럽다. 억척스럽다, 과도하다. 왜냐면 아들이 죽은 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한데 네. 그렇다고 김경자 씨가 아들에 대해서 잘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는가? 그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복수의 과정과 결말에 있어서 김경자 씨가 계속 아들을 되뇌어 온 건 맞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모미를 향한 증오만 그냥 순수하게 남아가지고 모미를 그냥 싫어하는 느낌이 강한 거예요. 아, 처음에는 아들에 대한 모성으로 인해서 이 모성으로 복수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네. 결국에는 결말에 와서는 모성이 남은 게 아니라 증오만이 남았다는 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맨 마지막에도 미모랑 많이 친해졌었잖아요. 김경자 그렇죠. 할머니랑. 많은 교감을 나눴죠. 네, 그리고 그래서- 미모 입장에선 특히. 그래가지고 그 미모가 막 잘못했어요 할머니 이러니까 나 너무 안타까웠어. 선뜻 이제 죽이지 못하고 계속 망설이다가 네. 어, 겨우겨우 연탄을 피잖아요. 결국엔 죽이죠. 네, 결국엔 시도를 하긴 하는데 뭐 정 때문일 수도 있고 여태까지 쌓아온 유대감일 유대감일 수도 수도 있고 네, 그렇기는 한데 그게 정말 그러니까 모미를 향한 증오만이 아까 남았다고 했는데 네. 제 말은 김경자 씨가 평생 동안을 엄마로서 살아왔고 근데 주호남이 사라졌으니까 죽었다 보니까 이제 자기는 엄마도 아닌 정말 김경자로서만 살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없다 보니 아들의 복수를 해야 하는 엄마. 약간 이런 컨셉을 잡고 모미를 향한 증오를 하는 느낌? 자기 스스로 아들을 지켜야 하는 엄마, 아들에 대한 복수를 해야 하는 엄마라는 이 정체성을 네. 찾으려고 했다는 의미죠. 네, 그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모성이 본능이라는 질문에는 네.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성이 본능이라는 질문에 수연 씨는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상윤 씨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성은 본능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결론인데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 앞서 아까 수연 씨가 말씀했던 것 중에 좀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서 아까 수연 씨가 김경자라는 인물이 평생을 엄마로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김경자의 인생 그 일대기를 보면 이 드라마 내에서는 엄마인 김경자만 나오는데 네. 사실 그 캐릭터의 인생에는 엄마에게 이전에 김경자도 있었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오히려. 김경자라는 인물이 엄마에게 이전 어떤 인물이었을까를 좀 상상해봤던 것도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드라마 내에서 모든 게 다 인과작용으로 일어나잖아요. 네, 그렇죠. 모성의 결핍으로 인해서 김모미가 뭐 그러한 결핍 본능으로 무언가를 욕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릴레이로 연쇄작용으로 일어나는데 네. 그럼 김경자는 어땠을까? 김경자는 성장 환경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가서 모성은 본능인가? 네, 모성은 본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이건 극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모성이라는 것 자체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이 사회가 만들어낸 이 특히 대한민국이 유교 사회잖아요. 그렇죠. 이 네. 유교 사회가 만들어낸 어떠한 이데올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게 사실 제가 아직 전 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자식이 없어서 드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네. 내가 과연 만약에 내 아이가 정말 패륜적인 행동을 하거나 반인륜적인 행동을 했을 때 내가 그것 또한 품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 아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근데 만약에 본능이면 사실 그것 또한 사랑할 수 있는 무언가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품어줄 수 있어야죠. 네. 근데 저는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그렇다면 약간 이 어머니들이 혹은 아버지들이 나는 좋은 엄마여야만 해. 나는 이 아이를 내가 낳았기 때문에 사랑해야만 해. 라는 그런 관념 아래에서 좀 그 아이들이 좀 못날 때도 있고 말썽 피울 때도 있는데 그걸 조금 더 그냥 봐주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고 평소에 살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모성은 본능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려운 질문이긴 하네요. 사실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네, 맞아요. 결국에는 두 분 다 모성은 본능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네. 저도 여기서 살짝 제 의견을 가미를 하자면 저 자체도 일단 제가 모성을 느낄 수 있는 환경에 있진 않기 때문에 그쵸. 저는 네. 그냥 지금 일개 대학생이니까요. 네. 그래도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를 하자면 저는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네. 고양이 2마리를 너무 본가에서 귀엽죠. 키우는데 저희 엄마가 제가 아플 때 엄마가 우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그러니까 하는데 왜 나 때문에 저렇게까지 울까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고양이가 중성화 수술을 한 6개월 차쯤에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우리 애기들이 저를 보면서 가기 싫다고 막 우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서 살짝 이런 게 모성이라고 약간 모성이 약간 이런 걸까?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은 해본 적이 있긴 하네요. 음. 근데 이거 자체는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은 그렇죠. 일단은 저희는 그래도 모성은 본능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 네. 의견을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40대까지 이 팟캐스트 하게 된다면 네. 그리고 다 만약에 자식을 키우게 된다면 네,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때까지 할 수 있도록. 네, 화이팅. 네, 마스크걸 작품 주제 자체가 페르소나라는 개념이 관통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아시죠? 페르소나. 페르소나 요새 많이 대두되고 있는 단어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그 아이유 씨였나요? 그 넷플릭스 어, 시리즈 중에 맞아요. 페르소나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걸 그때는 미성년자였어서 그게 아마 미성년자 관람 불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도 우리 수현 씨는 보셨는데 어머, 안 저는 보셨나 봐요? 못 봤습니다. 어머. 네, 저는 못 봤는데 아무튼 그때 처음 들었는데요. 그 페르소나의 어원을 한번 살펴보면 고대 그리스 가면극에서 사용되는 가면에서 기원했다고 해요. 가면, 이 마스크이죠?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소나는 심리학적인 의미인데요. 네. 타인에게 비치는 외적 성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모두 다양한 페르소나를 갖고 살잖아요. 네. 네. 예를 들자면 가정에서 나와 음. 사회에서의 나는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사실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네.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 수연 누나 앞에서의 저와 승문 누나 앞에서의 제가 다를 수도 있는 거죠. 다를 수도 있긴 한데 다르진 않죠, 사실은. 그렇죠. 현실은 그쵸? 다르지 않죠. 뭐 아니면 이렇게 근데 비교해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대학- 우리랑 있을 때랑 교수님이랑 있을 때가 그치, 다른 달라야지. 그렇죠. 그리고 이런 큰일 나요. 대학교에서의 저와 고등학교 때의 저도 다를 수도 있고 다를 그쵸. 수도 있고. 고등학교 친구들의 나와 그냥 모르는 사람 앞에서의 나도 다르잖아요. 다르지, 네. 다르지. 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에서 페르소나를 좀 설명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극중 주요 소재인 마스크는 김몸이라는 인물이 사회에서는 조용한 회사원, 집에서는 방송을 켜고 마스크를 착용하면 아주 빛나는 마스크걸이 되는 것처럼요. 네. 그 방송을 보는 시청자 또한 익명이라는 마스크 속에 숨어서 누군지도 모르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 시청자들 중 주호남도 결국에는 이 익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이 도태된 성적 취향이 반영된 요청을 한다던가 이렇게 평소 회사에서라면 김모미에게 말을 걸지도 못할 것 같은 사람이고 말을 걸지도 못하죠. 그렇죠. 그 고백신도 망상이죠. 그렇죠. 망상이었잖아요. 망성이었잖아요. 그래서 마스크걸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고 그에 대한 큰 리액션을 그 익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거리낌 없이 보여주죠. 오. 네. 그리고 이 회사 팀장님도 최다니엘 분이 그쵸. 연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이 회사 팀장님도 온라인에 자신의 설정된 모습을 막 싸이월드에 사진을 찍어서 막 올리잖아요. 일하는 나. 맞아요. 멋있다. 멋있다. 나에 취했다. 그래서 이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내는 이 모습들은 이런 모습도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까? 혹은 어떻게 해야 소외되지 않고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결국에는 거쳐서 우리가 이 페르소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경자에게도 찾을 수 있는데요. 극중 김경자. 네, 김경자 같은 경우는 모성이라는 페르소나에 의해 장악되었습니다. 장악되었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김경자라는 인물이 엄마에게 이전의 김경자도 있을 거고 그 드라마 내에서 풀어진 내용으로 비유를 하면 네. 뭐 택시 기사로서의 김경자, 음. 떡볶이를 판매하는 트럭 할머니로서의 김경자는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복수국 속에서 나타나는 김경자도 분명히 다르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렇게 여러 인물들이 각자 다른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은 페르소나는 결국에는 다 나라는 점에서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도 얘기를 하나 하자면 저는 진짜 첫인상하고 그 친한 사람들이 말하는 제가 너무 달라서 항상 제가 어디 가서 친구들이 첫인상을 보는 친구들이 네. MBTI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너 ENTJ 같아. 아. 이렇게 말해요. 근데 너무 아닌데? 그치. 근데 내가 너무 소름 돋게 제 진짜 MBTI는 ISFP입니다. 와, 정반대예요. 정반대. 그런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그 나의 모습이랑 그렇게 뭐랄까 조금 말을 되게 이렇게
당당하게 하고 뭐 이런 모습이랑 그리고 결국엔 집에서 저 혼자 ISFP로서 침대에 누워있는 이런 모습이랑 나라는 인물이 다양한 페르소나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페르소나 또한 모두 나인 것임을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본질은 나인 거죠. 결국엔 맞죠. 둘 다 나인 거죠. 네. 이러한 페르소나에 대한 개념도 우리 사회에서 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네. 네, 몇 년 전부터 이어져 와서 요즘도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는 북해 열풍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아, 당연하죠. 네, 그 피식대학의 영상들이나 재밌게 보죠. 네, 그리고 희극인 유재석, 제가 유재석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유재석이 유느님이죠. 유느님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놀면 뭐하니에서 지미유나 유산슬, 저 캘린더도 샀었었는데 유산슬, 카놀라요, 유드래곤 등 정말 많은 부캐를 만들었었죠. 아, 나. 같은 인물인데도 컨셉이 다르니까 보는 재미도 있고 저같이 좀 과몰입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설정된 세계관을 유지하려고 애써 노력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좋게 평가된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부캐 개념이 방송에서 적용되는 것도 흥미로웠는데 이제는 K-팝까지 진출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당연히 알죠.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버추얼 휴먼 아이돌이라고 하는데 최근 대표 주자로는 이세계 아이돌, 플레이브 뭐 이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 애니메이션에 나올 것 같은 캐릭터들이 실제 뮤직뱅크 같은 음악 방송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카메라를 보면서 윙크를 하고 어머, 애드리브를 합니다. 어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본체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네. 사람. 그러니까 재미 요소로 가미됐던 이 부캐 개념이 이제는 상업화 영역으로 진출을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버추얼 캐릭터의 목소리의 주인은 그러니까 실제 사람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어머나. 그래서 진짜 사람을 뒤에 두고 연기하는 버추얼 휴먼 아이돌 등 이 페르소나로 여겨지는 AI는 거의 다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미의 기준에 사실은 부합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그 사회적으로 아름다운 예쁘고 잘생긴 친구들만 많이 음. 나오죠. 꼭 이 아이돌이 아니더라도 버추얼 모델을 만들 때 미의 기준에 맞지 않는 캐릭터를 모델링한 것은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이. 저도 본 적이 없고요. 네. 사실 저는 플레이브를 좀 알거든요. 왜냐면 아하. 친구 중에 플레이브를 좀 많이 좋아하는 저도 친구가 있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플레이브 그 친구가 좀 강제로 스트리밍도 하게 하고 네. 영상도 야 이거 봐 하면서 던져주는데 네. 제가 어때요? NCT를 좋아한다 했잖아요. 네네. 제가 NCT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 노래도 너무 좋고 이게 메인 이유긴 한데 음. 잘생겨서도 있거든요. 그래 결과적으로는 보여지는 게 네. 눈이 보기 좋아야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플레이브도 딱 보면 일단 플레이브가 노래가 좀 좋아요. 응. 네. 노래가 좋은데 노래 좋더라. 플레이브들의 얼굴들이 이게 아무래도 좀 모델링을 한 것들이다 보니까 그쵸. 네. 현실 세계에 없을 것 같은 진짜 약간 만화를 찍고 나온 비주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수요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사회가 요구하는 미의 기준에 부합한 네.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죠. 그렇죠.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는 아까 승민 씨가 말했던 것처럼 네. 만약에 미의 기준에 맞지 않는 캐릭터를 모델링하게 되면 네. 이게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과연 대중들이 이걸 사랑을 할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그냥 도태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개념 역시 음. 페르소나이자 외모지상주의의 일환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 페르소나에서 외모지상주의까지 다시 가게 되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 버추얼 캐릭터 뒤에서 이 목소리만 진짜 나인 거잖아요. 네. 이거 자체가 뭐 어찌 보면 사실 그들의 사정은 모르니까 제가 감히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쓸쓸할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원래 유산슬 이런 부캐 열풍이 불 때는 긍정적인 재미 요소로만 생각해 왔었는데 아이돌 영역에서도 이렇게 적용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아이돌이라는 직업 자체가 팬에게 사랑받아야 할 우상 같은 존재잖아요. 맞죠. 네, 그런데 본연의 모습 그 자체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니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버추얼 아이돌을 생성해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맞아요. 그 실제로 플레이브 같은 경우도 제가 전부를 다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그 본체들 있잖아요. 네. 네. 본체는 실제 사람들인데 약간 이 아이돌 산업 시장에서 약간 어느 정도 실패를 겪어본 사람들이라고 이미 해요. 연차가 쌓였는데 아, 그전에 실력은 아이돌 있고. 시장에 네. 달려들어본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인기가 맞아요. 없었던 아이돌들이 음. 다시 이렇게 의기투합해가지고 만든 게 플레이브다. 맞아, 저도 들었어요. 네, 라는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긍정적일 수도 있겠네요. 결국에는 자기가 꿈꾸던 아이돌이라는 거를 다시 이루게 됐으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친구 말을 좀 인용을 하자면 네. 저도 그 친구가 그렇게 플레이브를 좋아한다 했을 때 물어봤거든요. 아 근데 난 좀
좀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실제 나랑 이 그쵸. 보여지는 플레이브는 우리가 투기죠. 이거에 대해서는 생소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 괴리감 속에서 실제 이 본체에 나는 좀 사랑받을 수 없는 걸까에 대한 고민에 빠질 것 같아서 상윤 씨의 이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네네. 그런 고민을 할 것 같다. 네, 그래서 쓸쓸할 것 같다라고 음. 물어봤는데 그 친구, 그러니까 플레이브를 좋아하는 친구는 아니다. 음. 그러니까 그 친구도 당연히 그들의 입장은 모르니까 말하는 전체적으로는 거겠지만 모르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더 확실히 알 테니까. 네, 그쵸. 그 친구들은 어쨌든 한 번의 실패를 겪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성공을 해서 이 팬분들한테 사랑을 받는 게 이야. 너무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좋다. 아. 좋은 마인드다. 저도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거 자체가 뭐 어느 정도 이건 윤리적인 그런 범위만 안 벗어나면 네. 이 버추얼이라는 시장이 충분히 진짜 사랑받을 수 있는 시장이고 매력 있는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이 버추얼 휴먼이라는 시장이 이제 와서 대두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뭐 긍정적인 점도 존재하고 부정적인 점도 존재하고 그쵸? 앞으로 더욱더 다양한 지점들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해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우리 오늘 주제였던 마스크 걸에 대해서 얘기해봤어요. 와, 네, 그러면은 이제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 한 줄 평을 해보고 1화 마무리 해볼까요? 네, 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저는 썩은 줄로 하는 줄다리기에 승자는 없다. 네, 한 줄 평 썩은 줄로 하는 줄다리기에 승자는 없다. 멋진 말이다. 왜인지 이유도 조금 들어볼까요?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게 물론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도 당연히 있었지만 네. 사실 저는 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를 좀 더 집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외모지상주의라는 사회라던가 네, 분명히 그리고 사회 환경적으로 이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네. 이걸 못 막았던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썩은 줄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어, 그리고 승자는 없다는 거는 직관적으로 여기서 결국 승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쵸. 모두가 죽죠. 다 소중한 걸 잃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그럼 우리 방수연 씨 얘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한 줄 평은 왜 나만 방수연이야? 방수연 씨 얘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방언님 진행하시죠. 방 언니의 한 줄 평은 네, 저는 어쩌면 우리도 김몸이. 와, 어. 어쩌면 우리도 김몸이. 책 제목 같은데요? 한번 얘기도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름이 김몸이라는 건 아니고요. 응. 몸이는 사랑받으려는 결핍을 가지고 있다고 아까 말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 모미를 둘러싼 인물들도 어딘가 결핍이 있고 어딘가 모미와 닮아 있는 지점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게 딸이 됐던 김경자가 됐던 자신의 어머니가 됐던 주호남이 됐던 하나하나 뜯어보면 조금씩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보다 보면 우리도 심지어 저조차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완벽한 기준이란 게 없잖아요. 네. 외모지상주의가 됐던 페르소나가 됐던 그쵸. 정답은 없는 건데 그 정답에 너무 부합하고자 노력한 나머지 모미가 이렇게 극단에 치닫는 것은 아닐까. 치닫아 버린 것이 아닐까. 극단에 치닫는 건 아니었을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 우리가 모두 다 정답이 있다는 거를 알면서 좀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거의 모습이 김모희와 같을 수 어쩌면 있다. 우리도 김몸이라는 생각으로 나아갔다는 네. 거죠. 마지막 승민 씨 들어볼까요? 저는 이렇게 조금 멋진 말로 표현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말을 해봤어요. 그냥 우리 좋아요. 각자와 사회도 누군가의 아픔을 보듬어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자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는 좀 더 저도 멋있게 써올게요. 얘기를 그래서 좀 더 해보자면 네. 이 마스크 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이 대부분이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범죄를 저지른 악인이면서 저마다의 아픔을 가지고 있죠. 맞죠. 그래서 하지만 마지막에 보여주는 미모와 예춘의 관계를 통해서는 이러한 아픔도 보듬어주는 이가 있다면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메시지를 남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각자와 사회도 누군가의 아픔을 보듬어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교육적이네요. 네.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가 1화 주제인 마스크 걸에 대해서 얘기도 해보고 우리 다들 긴장하셨을 텐데 말을 너무 좀 걸었어요. 이제 조금 긴장이 풀리셨나요? 네. 아니에요. 편집으로 말 전거는 거의 안 나갈 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시청물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팟캐스트는 다 편집된 겁니다. 네, 우리 하윤 씨 친구들이 부탁할게요. 제가 해내볼게요. 그렇죠. 네. 우리 친구들이 보더라도 얘가 이렇게 말을 잘했어 이렇게 편집이 될 거니까요. 다들 네. 고생하셨고 네. 그럼 우리 다음 기회에 한번 또 다음에 또 볼 거잖아요. 2화 3화로 그럼요. 계속 볼 거잖아요. 우리 여러분도- 40대까지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들으실 거잖아요, 시청자분들. 당연하죠. 그럼요. 계속 청취자분? 봐주실 거잖아요. 청취자분들도.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에 만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제발 MZ스럽고 싶은 대학생들의 신문화 탐색기 둘, 셋 트집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